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은 만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공포 컨텐츠를 즐기는 만땅입니다. 좋아하는 섭자님 방송에 처음으로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쯤입니다. 그해 겨울, 우리 부부는 당시 유치원생 딸과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 유람이라는 온천 스파 호텔입니다. 그리 큰 호텔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물놀이에 특화된 곳이라 사계절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 시절 제가 인천의 장례식장 몇 곳에서 일을 했던지라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 집에서 근거리로 2시간 이내 여행 장소를 찾다가 어린 딸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아내와 저도 겨울 온천욕을 즐길 생각에 여러 곳을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판단하여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살펴본 그 주변 시설들은 공장들, 창고들 등 그리 썩 별다른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 안에서나 실컷 먹고 놀자란 생각으로 호텔에 도착해 예약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바깥쪽 끝 호실. 아내가 숙소를 예약할 때 딸아이와 재밌게 잘 수 있도록 다른 객실에 비해 좀 비싸지만 2층에도 침대가 있는 복층 구조의 큰 방을 예약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우리 가족은 신이 나서 우와 하며 좋아했죠. 2층에 있는 침대를 보자 더 신나서 방방 뛰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즐거워했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창문 밖의 흡연구역도 알아볼 겸 숲 풍경을 구경하다가 우리가 묵는 숙소 이쪽 끝편으로 맞은편 숲에 능선이 잘려서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어디든 여행을 가면 주변 환경들을 좀 둘러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방은 천장도 높고 채광도 좋고 내부도 깔끔하게 환한 분위기여서 별다른 느낌 같은 건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실내 물놀이와 온천욕을 즐기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배부른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와 TV를 보며 아이와 또 놀다가 그렇게 아이 잘 시간에 맞춰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지금도 엄마 껌딱지 딸아이는 2층 침대에서 엄마랑 함께 잔다고 누워선 한참을 조잘조잘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조용해져서 잠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아래로 내려와 저와 맥주를 하나씩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 씻고 자겠다며 2층의 침대로 올라갔고 딸아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라 그날도 한참을 뒤척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지새다 TV도 재미없고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뉴스 잡다한 소식 등을 들여다보다 어느샌가 잠들었는데 아마도 선잠이 든 듯 싶은 혼미한 얕은 잠이라고 할까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아래층 더블 침대에 저 혼자 누워 잠을 자는데 어쩌다 눈을 떴는지 깜깜한 방 안으로 어스름이 보이다 점점 선명해지는 사람의 실루엣. 품이 큰 검정 반팔티, 검정 치마, 뒤로 묶어 내려온 옆머리가 단발로 보이는 모습의 하얀 얼굴. 익숙하지만 왠지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 2층의 벽면 아래로 난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위에서 밟아 내려오며 좌위 멀리서부터 저와 시선을 마주하고 아주 살짝 생각거리는 제 아내가 당연한 듯 익숙하지만 어딘가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든달까요? 제 아내가 맞는가 싶은 그녀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옷도 평소에 편하게 입는 검정색 반팔티와 넓고 긴 검정색 치마, 조금은 과한 느낌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죠. 제 눈에 그녀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위에 눌리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제 생각과 몸은 어느 한 부분도 구속받는 느낌은 없었으며 평소 아주 가끔 집에서 가위를 눌려본 경험상 비교적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제 침대까지 다가온 그녀는 옆으로 누워있는 제 코앞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얼굴에 손베개를 한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얼굴은 살짝 싱긋 미소를 지은 채 전 그녀를 맞아주며 옆으로 누운 채 한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잘 자?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 표정 그대로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거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전 한 팔로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다독여주며 자자 라고 말했죠. 그녀는 또 그 표정 그대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답했습니다. 그땐 막 잠도 쏟아지던 타이밍이라 그랬는지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 그냥 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앞에 두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이보다 늦게 일어난 전 아이의 아침 간편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간밤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당신 혹시 새벽에 내려와서 내 침대에서 잤어?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젯밤 그렇게 올라가 피곤했는지 깬 적 없이 잘 잤다 말하더군요. 왜? 무슨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하고는 더 이상 말문을 닫았습니다. 전 그때서야 등골이 살짝 시원해져 오더군요. 간밤의 상황들이 그냥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했거든요. 심지어 제 손으로 그녀의 몸에 닿았을 때의 감촉마저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해보다 꿈이었다 받아들이더라도 아내에겐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겁이 많은 아내를 혹시 모를 간밤의 저의 개꿈 따위로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온 가족여행을 찝찝하게 만들긴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꾸만 떠오르던 그녀의 얼굴과 표정. 무섭다는 느낌보단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고 혼자 속으로만 불편해하며 하루를 보냈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 밖에 나가 식사를 마친 우린 숙소에 들어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층 침대로 딸아이와 잠자리에 들러 올라가는 아내에게 저는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자. 라는 저의 말에 아내는 기도? 기도는 왜? 라며 묻더군요. 저는 그래도 뭔가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아니, 그냥 기도 꼭 하고 자. 라고 별일 아닌 듯 넘기며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좀 싱겁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딸아이와 잠을 청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같은 천주교입니다. 당연히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하느님께 기도 중에 늘상 하듯 제 가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은 그냥 잘 지나가 주길 바랬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전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날 밤은 저는 늘 그렇듯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긴 했지만 별다른 꿈이나 그 어떤 상황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을 살피니 왠지 어둡더군요. 간편히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정리해 그 방을 나온 후에야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가 어젯밤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되더랍니다. 그렇게 어느덧 잠이 들었고 어딘가 가까이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 왠지 모를 어떤 시선에 눈이 떠지더랍니다. 2층 벽에 붙은 침대에 바깥쪽에 누운 아내의 눈에 어떤 검은 옷의 여자가 자기와 두 눈의 시선을 마주한 채 작게 기분 나쁜 미소를 입에 머금고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벽에 난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가더랍니다. 아내의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저 아래에 있는 네 신랑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무언가 똑부러지게 정확하진 않지만 네 신랑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신랑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내는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들을 왜 그러는지 머릿속에만 소리를 쳤답니다. 저건 귀신이다 생각을 했고 계속 기분 나쁘게 돌리듯 그렇게 느껴지니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마주한 채 내려간 그 여자는 제 옆에 누워 한 팔로 저를 안고선 제 아내를 비웃듯이 같은 표정으로 제 아내를 약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은 처음 그대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움과 화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어느덧 눈이 떠져 아침이 되었답니다. 간밤에 무서웠다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저의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도하고 자라 했던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는 엄청 소름 돋는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내게 여보, 하느님께 꼭 기도하고 자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내가 이 방에서 뭔가를 봤구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서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도 별로 큰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고,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담담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내 아내와 어린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그 무서움보단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검정색 옷의 여자를 아내의 얼굴로 봤었는데 아내는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합니다. 그 표정, 분명 자기를 보며 씩 올린 비웃는 듯한 미소 진 그 표정만 기억난다 하더군요. 우린 살면서 참 별일을 다 겪어본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내를 다독여 위로하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여자 머리를 단발에 뒤로 묶었어? 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줄 때 저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빼고 말한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 물음에 아내는 아니? 머리는 짧은 단발은 아니고 나랑 비슷했는데 뒤로 묶었었어. 라고요. 그 시절 제 아내는 집에 있을 땐 머리 뒤로 잡아먹는 긴 단발머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걸 본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씩 작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진 3번 더 갔었네요. 솔직히 말해 그 뒤로 한두 번은 또 나오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더군요. 그때 그 복층 객실만 아니면 됐고 다른 객실에선 그 어떤 이상한 것도 겪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땅님 안녕하세요. 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써주셔서 실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읽었는데 어떻게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또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고쳐서 더 나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고 또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만땅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주신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핸드폰을 워낙에 사랑했던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씀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조금 곤란해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간 놀란 얼굴로 아들,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후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예, 여보세요? 카와다입니다. 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카와다. 학원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평소에도 여보세요 보다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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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가볍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께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일을 들었을 때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익하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전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의 존재를 믿게 되었죠. 거실에서 가족끼리 치킨을 뜯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무미식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나왔습니다. 가마솥에 두부를 끓이는 것을 보며 어머님께서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구이를 제사상에 내놓는 것은 드물거나 유별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옛날 다들 집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하던 시절엔 두부도 집에서 해먹었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두부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두부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손이 모이는 명절날, 그것도 돈 좀 있는 양반집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명절날 새며느리가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부는 제조 공정상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가마솥에 불을 떼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 주걱으로 갈아내서 걸러낸 콩물을 열심히 저어냈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집안의 첫 손주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 기간 동안 쉬다가 손이 필요한 명절이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등에는 아직 젖먹이를 포대로 업은 상태였습니다. 가마솥을 실제로 써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고 큰 데다 가마솥의 높이가 주방 일을 하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높이입니다. 불은 앉아서 떼야 하고 솥안을 보리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높이지요. 요즘 인테리어를 보면 인체공학에는 영 꽝입니다. 돈 많은 양반집이니 식구도 많고 먹는 입이 많으니 먹는 양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한 번 만들면 옆집에도 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라 관리가 된 양반은 백성들에게 항상 은덕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라 양반이 한 번 일을 벌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양반 날이나 먹는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대로 무관에 급제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서 깊은 지방 유지 집안의 며느린 당연히 가마솥 가득 콩물을 끓였답니다. 군대에서 삽질을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 삽질까지 갈 필요도 없나요?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가보거나 취사병 일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큰 솥에 쓰던 나무 주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산만큼 큰 나무 주걱을 온몸으로 젓다 보면 허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가득 콩물을 담았으니 힘들기는 또 엄청 힘들었겠죠. 출렁거리는 콩물을 젓다가 겨우 한숨 내쉬며 며느린 콩물이 얼마나 끓었나 보러 몸을 좀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에 옆에 있던 젖먹이가 가마솥 안에 풍덩 빠졌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에 젖먹이가 통으로 빠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채 돌도 지나지 못한 아이는 온몸이 익어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으니 그 슬픔은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갓난 손주의 죽음에 즐거워야 하는 명절은 비탄과 절망 속에서 보냈고 당시 집안 어른이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 죽고 나서는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말거라. 절대 올리지 말거라. 저희 외갓집에서는 4대, 5대 전에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시, 기와라시, 자부동자에 대한 기록. 예전에 제가 부동산 조사를 하는 회사에 다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경매에 올라온 부동산 조사 대리로 해주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이전의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맡았던 물건을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다녔던 이 회사는 어두운 계열족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사정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조금 질 나쁜 곳이었던 탓에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임자가 중간까지 만들어 놓은 조사 자료를 들고 먼 지방의 깡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는지 벽이나 바닥이 심하게 낡았고 이곳저곳이 금이 가거나 눅눅한 냄새가 나기도 해서 가자마자 의욕이 싹 사라졌지만 일단 일이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건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창밖을 보니 어떤 아이가 이쪽을 등진 채 몸을 숙이고 어떤 놀이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폐가에서 언제 뭐 하는 거야? 흥! 하는 생각이 들어 주의를 주려 했지만 이런 외딴 지방의 건물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좀 망설여졌습니다. 인기척이 없다고 해야 할까? 미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하지만 몸을 숙인 인형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아무튼 뭔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깡촌이라 그런지 주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조용해지기 시작해서 혼자 조사를 하면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된 상태를 보아하니 3년은 그대로 방치된 듯해서 뭐 이 정도면 어린이들 놀이터로 쓰일만도 하네 하고 생각을 고쳐먹은 전 그래 오늘은 여기서 마음대로 놀아라 내 건물도 아닌데 뭐 아무튼 한참 동안은 별일 없이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전임자가 남긴 메모 구석을 보니 부엌이 이상하다 라고 적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자료 내용의 대부분이 숫자여서 그런 문장이 쓰여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바닥에 뭔가 젖어있는 것 외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있는 방 안쪽에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커다란 거울 안에 아이의 몸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히 잘 보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까 혼자 놀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녀석 여기 안까지 혼자 들어온 건가? 하고 문득 생각하긴 했지만 내심 뭔가 찝찝하기는 했습니다. 저 아이가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없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게다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까지 나서 왠지 모르게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자식 키워시라는 게 생각이 난 것도 이유였습니다. 도쿠 지방에서 집에 산다고 하는데 요괴라기보다는 수호신 또는 정령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래된 집에 된마루에 출몰하는데 큰 해를 끼치진 않지만 자식 키워라 씨가 사는 방이 묵으면 밤중에 베개 바꿔치기를 하거나 쉰 목소리를 내서 손님을 자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 키워라 씨가 눌러 앉은 집은 풍요로워지는데 나가버리면 집이 바로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소녀 자식 키워라 씨도 있고 창고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자식키 보코, 구라보코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도시 등 속세에서 살기 힘들어 기운이 맑은 산등에 숨어 살거나 까마귀 탱구들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가까이 그 아이를 보러 갈 용기도 없어서 일단 옆에 있는 욕실을 조사하기로 하고 잽싸게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욕실로 갔는데 욕실은 욕실대로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마 곰팡이 때문이겠지만 타는 것 같은 냄새와 함께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호흡이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머물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메모를 보니 욕실은 일단 계측이 되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욕실은 매우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겠지만 그때 전 명백하게 동요한 상태였습니다. 메모의 필적이 처음 적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기라도 한 것처럼 구불구불한 선에 이쯤 되어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기 조사했던 전임자가 왜 회사에 못 나오게 됐지? 병가였던가?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노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닫은 기억도 없는 욕실 문이 닫혀 있었고 문에 달린 불투명한 유리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깜짝이야. 아까 거울 근처에 있던 그 어린애인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사이 불투명한 유리에 비치던 인형이 엄청난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미친 듯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상하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손발을 바닥바닥 흔들기도 하며 꾸물꾸물 움직이기도 한 그런 기묘한 움직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을 밟는 소린 일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인형만이 엄청난 기세로 꿈틀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다리가 바짝 굳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도 나지 않았던 전 마침 그곳에 있던 작은 창문으로 도망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창문을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앞까지 열리는 창문이어서 열린 부분이 아주 좁았고 어른 몸이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보았습니다.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읽을 수가 없었고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한 줄이 얼굴이 없다 라는 메모만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없다는 건지는 메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있던 창문에 흐릿하게 아이의 모습이 비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바로 뒤에 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이던 기묘한 움직임의 인형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가까이 온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에게서 뭔가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다시는 오면 안 돼요.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는 큰맘 먹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어째서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그곳에서 나오면서 건물 입구를 다시 돌아봤는데 뭔가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 하나를 건물 입구 근처에 두고 빠져나왔습니다.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는데 그 메모에 적힌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이 건물 조사를 저에게 시킨 상사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으라, 이상하네. 이미 끝난 조사를 너에게 맡겼다니 미안하구나. 근데 이거 이미 조사가 끝난 건물이야. 라고 말하며 그대로 다른 곳에 가버리려 하는 걸 재빨리 붙잡아다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얼굴이 흐물흐물한 어린아이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꽤 엄청난 물건이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이 사실을 제출처리에 적어다 넘기자 의뢰자 쪽에서 그런 자료는 필요 없다라며 돌려보낸 사연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예전 서류를 보니 정말로 얼굴이 없다든가 욕실 매우 위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유령이 나오는 건물이 실제로 전국에 종종 있으며 유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놓는 게 회사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유령 건물 서류도 쭉 보니 역시나 이런 기묘한 기록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건물 조사 일이 저한테 들어온 걸까요? 라고 상사에게 물으니 여전히 그곳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게 아닐까?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곳으로 갔다 온 사람이 너뿐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선.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사가 한 말은 살인사건이었다. 2차, 3차. 끝없이 이어진 회식 후 술에 잔뜩 취해 골목길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목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쓰러졌고 경추골절로 사망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강목으로 연거푸 내리쳤다. 강목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시체 위로 올라가 쿵쿵 발을 구르고 춤을 췄다. 그는 말 그대로 광인처럼 웃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딱 봐도 범죄자 상이었어, 이 새끼가. 심창균 23세 무직. 그의 프로필을 본 선배가 말했다. 어이구,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사람은 20살까지 사는 대로 생기다가 20살부턴 생긴 대로 살게 된다고. 살아온 인생이 품어온 가치관이 쌍판대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이 새끼는 딱 봐도 범죄자 상이야. 응?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자담배를 꺼내물고 연기를 들이켰다. 에이, 또 그놈의 관상타령 아예 신내림을 받으시라니까요. 내가 빈정거렸다. 선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개똥철학, 개똥관상학을 설파한다. 개똥보살의 개똥철학관이 열렸다. 잘 봐봐, 응? 주둥아리에 뭔 미운 오리 새끼 마냥 톡 튀어나왔어. 응?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야. 응? 눈가리도 봐봐. 초점이 흐리멍텅하게 없어. 응? 현실 감각이 없어. 자기 망상 속에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있다는 요것이 그 증거요. 응? 에이, 말도 안 돼. 정신병적 발작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라는 겁니까? 후배 상훈이가 물었다. 비슷해. 심신미약 판정은 받겠지. 근데 또 흔히 통하는 정신병에는 못 미칠 정도니까, 응? 그는 다시 전자담배 연기를 들이켰다. 정답은 피해의식. 심창규는 피해자 김민준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어. 심창규는 고아원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공장에서 눈이 맞아 심창균이 생기자 시골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그를 키웠다고 한다. 그러다 두 사람이 죽고 친족도 없는 심창균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아원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다. 원장은 아이들을 학대했고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끝도 없이 싸워대는 정글이요 먹이 피라미드였다. 그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는 심창균이 있었다. 그의 부모는 여태껏 중국에서 살아왔다. 그곳에서 만 18세가 넘도록 주입받아온 사상교육은 그들로부터 한민족이란 정체성을 씻겨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게 됐어도 그들의 고국은 중국이었고 우리말보다 중국어가 더 익숙했다. 당연히 그 아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직까지도 한국어를 더듬었고 한글을 완전히 뗀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더욱이 경찰이 눈을 피해 노숙도 자주 했고 사람이 적은 시골 마을의 폐가에서 몰래 숨어 살기도 했었다. 따라서 영양 상태는 최악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키가 100cm를 가뿐히 넘었을 정도였다. 심창규는 약육강식이 정글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따금 따돌림을 당하면 중국어로 혼자 중얼거린다고 시비를 걸렸고 비실비실해서 반격도 못한다고 자주 맞았다. 자기보다 2살이나 어린 아이들도 그를 만만하게 볼 정도였다. 위아래로 수도 없이 맞아가면서 자랐다. 중학교 이후 고아원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서서히 늘어갔다. 하지만 학교 또한 그의 안식처가 되지는 못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하던가 고아원보다 더한 힘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그는 졸업할 때까지 왕따, 셔틀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성적은 바닥을 기었다. 당연했다. 양아치들의 수발을 드느라 공부고 뭐고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는 말했다. 교사들도 그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명문대 갈 아이들 관리하느라 교장부터 그들을 닥달했는데 고아 따위 신경 쓸 새가 어디 있냐 말인가. 결국 그는 변변한 대학도 못 갔고 원장에게 내쫓겨 그 근방의 가장 싼 고시원에 들어갔다. 같은 고시문 중에 원자 학렬인 고시원. 그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집세가 다달이 밀렸고 그럴 때면 고시원 주인에게 고아원 원장에게 듣던 것 이상의 폭언을 듣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는 하는 족족 잘렸다. 일머리나 사회성이나 일반인이라면 갖추고 있을 법한 것이 그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당하는 입장,
피해보는 입장이던 그에겐 이미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큼직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그것이 왜 자신에게 없는지 생각해냈다. 따뜻한 가정 말이다.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있더라면, 중국에 강제로 송환돼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에겐 가정이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로 돌렸다. 부모님을 죽게 한 원수 김민준에게 말이다. 조서 내용 들어보니까 피해 의식이랄 것까진 없던데요? 거기까지만 봤으니까 그렇지. 선배는 사건 속의 숨은 진실을 이야기해줬다. 선배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몇 달이 건너 들었던 일이란다. 어느 시골 경찰서에 한 남자가 잡혀 들어왔다. 젊은 나이에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만삭의 아내까지 있는 수완 좋고 건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남자에겐 시골의 귀농에 살던 외삼촌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로부터 몇 년 전에 죽었더란다. 삼촌은 아내, 즉 남자의 숙모와는 진즉에 이혼하고 슬아에는 자식 하나 없기에 유산은 모두 유일한 조카인 남자에게로 돌아갔다. 어느 날 남자는 사업상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재산을 여러 처분하게 되었다. 삼촌의 시골집까지 말이다. 헌데 그가 찾아간 시골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외삼촌이 죽은 이후 딱 한 번 빼고는 그 집에 찾아간 적도 없었다. 집 문서나 땅 문서 등 중요한 건 전부 그의 수중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가 불법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남자는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고개 아래쪽에 차를 세웠다. 살금살금 집에 가까이 올라가 창고에서 빼낸 강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 활짝 열려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크게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너희들 뭐야 이 새끼들아! 아내는 난생 처음 보는 일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어눌한 한국말로 대답했다. 살려주시라요. 네,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살려주시라요. 그들은 의외로 덤덤하게 손을 천장을 향해 뻗었다. 어쩐지 덤덤한 태도, 그것이 남자의 성질을 긁었던 것 같다. 그는 곧 군생활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중대에서 알아주는 무시무시한 악마 선임이었던 그 기억을 말이다. 들거리 퍼거. 그가 짧고 굵게 말하자 집안에 들어 살던 일가족의 남편, 또 아내가 바들바들 떨었다. 대거리 박으라고. 강목이 소파를 내리치자 껍데기가 찢겨져 나가며 안에 있던 스펀지가 튀었다. 부부는 화들짝 놀라 말 그대로 바닥에 쫙 엎드렸다가 머리를 땅에 쿵 부딪혔다. 이 새끼들이 지금 장난을 하나. 그는 다시 강목으로 벽을 후려쳤다. 벽지가 뜯겨져 나갔다. 제거로 그 대가리 박아 자세는 머리만 땅에 두고 두 팔을 등 뒤로 올리는 자세인데 손을 머리랑 같이 땅에 대고 있는 걸 보니 또 성질을 긁었더란다. 남자는 하고 경찰에 전화했다. 경찰서죠. 여기 이상한 놈들이
불법 주거 침입했네요. 빨리 와서 이 새끼들 좀 어떻게 해보세요. 에? 남의 집에서 살고 칠할들이야. 응? 그는 분노를 억누르가며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통화가 끝나고 약 30분 내로 도착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그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가족들에게 복원을 퍼부었다. 야, 거지 새끼들아. 왜 씨부랄 남해 와가지고 왜 남의 집에서 살고 지랄들이야. 응? 왜 불법 침입해서 돈도 안 내고 너네 뭐하는 놈들이냐? 돈이 없어? 왜 남의 집에 살림을 차리고 사냐 등등. 처음엔 별 심한 소리도 아니었단다. 살아, 이 새끼들아. 하지만 같은 동포끼리 좀 봐주시오. 라는 한마디가 분노에 제대로 불을 지폈더란다. 대화에는 욕이 점점 섞여 들어갔다. 급기야 니들 말이야 불법 체류자지. 내가 너네들 평생 콩밥 아니지 니네 나라로 송환 보내서 니들 다 총살시키라고 할 거야. 응? 라는 한마디에 남편이 들고 일어섰단다. 남자는 의도 반 실수 반으로 그의 옆구리를 강목으로 후려쳤고 남편은 거실 바닥에 다시 쓰러졌다. 부검이들 소견으론 그때 아마 갈비뼈가 부러졌을 거란다. 남자는 다시 남편에게 대가리 박아 그것을 시켰고 통증 때문에 앉을 수조차 없던 남편이 계속 넘어지자 아씨 끼가 똑바로 안 해? 하고 일갈했단다. 남자의 폭언은 그칠 줄 몰랐고 강목을 잡아들고 사태질을 하듯이 흔들어댔다. 구석에 앉아있던 일가족의 아들은 한편으론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구해야겠다는 의무감에 돌연 부엌으로 향했다. 남자의 외삼촌이 남겨두고 떠난 녹슨 식칼로 뒤쪽에서 남자의 장단지를 찔렀다. 남자는 아이가 괘씸했지만 그래도 아이니까라는 생각에 강목을 휘두른 대신 멱살을 붙잡고 벽면으로 내던졌다. 아이는 가벼운 철거상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눈앞에서 저렇게 당하는 꼴을 보자 부모는 두 눈이 뒤집혔다. 아내는 곧장 일어나 남자의 멱살을 쥐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자의 덩치가 있는 탓인지 발두개의 옷깃만 붙잡는 데 그쳤으며 이마저도 남자가 뿌리치자 맥없이 뒤로 고꾸라져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남자의 외삼촌이 그 옛날 벽에 매달아 두었던 무거운 액자가 떨어지고 머리에 맞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마저 달려든 남편은 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 왼쪽 척골과 광대뼈가 강목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경찰이 오고 남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남자는 여러 사항이 참작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자가 김민준이고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 알게 된 사항 그대로였다. 너 이제 심창균이가 어떻게 돼가하냐? 선배가 물었다. 글쎄요. 제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서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내 실없는 대답에 선배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뒤 도로 코로 내쉬었다.
아까 섭자 방송 사스마을이 카메라 들고 온 거 봤지? 이제 걔는 방송을 탈 거요. 기레기들은 무슨 조선벽 차별, 학교 폭력 피해자 이런 걸로 녀석을 포장하겠지. 그러면 이제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몰려올 것이요. 거기 소속의 그 사람, 그 뭐냐, 요새 그 유명한 그 인권 변호사 있잖아, 그 양반 덕도 보겠지? 심신미약이네, 불우한 과거사네, 우발적 범죄였다가 주장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요. 어디 감호 처분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로 뒤져불어. 에? 왜요? 김민준 아들내미가 올해 18살이라 하더구만. 아마 소년법 때문에 감형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대중들에게 김민준과 함께 차별주의자, 살인마 부자라고 낙인이 찍히겠지. 우리들 눈엔 누가 누구고 간에 다 똑같은 범죄자일 뿐인데 말이야. 에이, 정말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게, 나도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응? 선배의 별명은 박수무당이다. 어느 금요일, 퇴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회의 중이었기에 일단 전화를 끊고 회의가 끝난 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 밤 9시쯤 편의점에서 야식거리를 사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휴대폰의 화면을 보니 전화를 건 것은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하고 여보세요? 받으니 네, 아버지. 아들, 아빠다 하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낮고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분은 없냐고 그러길래 전화해봤다.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디냐고 묻자 네네네. 고향 어디 시민병원이라고 제가 대답이 지금 바로 돌아왔다. 갈게요. 네네. 아, 시민병원이요? 아, 네네네. 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아버지. 네. 내가 중학생일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홀로 날 키워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니만큼 당연히 가야죠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차피 다음날은 토요일이니 오늘은 고향집에서 자면 될 테니 조금 늦은 시간이더라도 상관없겠지. 렌터카를 빌려 현 2개 넘어 있는 고향까지 서둘러 향한다면 2시간 정도 걸리려나. 여하튼 빨리 가야겠다 싶어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운전하는 도중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는 건 처음이구나 하고. 고향 수도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고향에서 거의 떠나질 않고 평생
그곳에서만 사신 분이다. 사소한 일로는 좀채 전화도 하지 않으신 데다 나한테 오라고 하는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고속도로는 생각보다도 차가 없었다.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 나는 악셀을 밟기 시작했다. 한동안 밟고 있자니 걱정 탓인지 토를 할 것 같아졌다. 이명도 심해졌다. 조금 몽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걱정되어 의식을 붙잡으려 핸들을 꽉 쥐었다. 2시간하고 조금 더 걸려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시민병원 쪽으로 향한다. 인구 수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 고속도로에서 나오자 금세 길이 어두워졌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시민병원에서 면회를 할 수 있을까? 당직 의사가 있는 것일까? 묘한 의문이 들었지만 그저 아버지가 걱정되어 나는 운전을 서둘렀다. 암이라도 걸린 거면 어쩌지? 아직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사람이 없는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 흐릿하게 본 적 있는 편의점을 발견했다. 곧바로 시민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목이 까끌까끌하게 말라붙은 데다 기분도 영 좋지 않아 시원한 거라도 하나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손님 하나 없는 편의점에서 차가운 캔커피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오, 야마다!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대에 서 있던 건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카와다였다. 맞다. 여기가 이 녀석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었구나. 카와다는 그립다는 듯 이런저런 말을 건네온다. 야마다, 5년 정도 만에 보네?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계신다길래 만나뵈러 왔어. 많이 편찮으신가 봐. 시민병원? 저기 큰 연못 옆에 있는 거? 그렇다고 하자 카와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야, 야마다 잠깐만. 시간 좀 있어? 잠깐이면 돼. 라고 말하더니 카와다는 계산대에서 나와 나를 취식대 쪽으로 이끌었다. 다행히도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는 다른 손님은 없었다. 카와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 시민병원 말인데 거기 얼마 전에 시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옆에 있는 FC병원이랑 통합돼서 지금은 완전 폐허야. 지금 시간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폐쇄돼서 들어갈 수도 없을 테고.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되묻자 카와다는 내게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었다. 뭐야? 내가 저장된 아버지의 번호를 보여주자 카와다는 자기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병원에 계시니까 못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왼손으로 제스처를 취한다.
안녕하세요. 야마다 친구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하더니 나에겐 자, 받아봐. 하고 전화기를 건넸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넘겨받으니 야마다구나.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하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고 자시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오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을 꾹 참으며 물었다. 아니, 별일 없어요. 아버지는 몸은 좀 괜찮아요? 머리랑 주머니 사정은 영 좋지 않다. 그것만 빼면 다 괜찮다. 연서, 근데 그건 왜? 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쾌활하게 웃으셨다. 목소리 너머로 노래방 반주 소리가 들려온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정말 건강하구만. 적어도 병원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최소한 한밤중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 건강은 있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근처 좀 왔는데 곧 돌아가려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네, 아버지. 네, 건강하세요. 네네. 나는 전화를 끊고 카와다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있었다. 이제 된 것 같으니까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에 갈 것도 아니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가봐야 양아치 놈들한테 습격당해서 연못에 빠질 뿐이니까. 야마다, 간만에 얼굴 봐서 기분이 좋다. 자주 보자. 카와다는 싱긋웃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다. 게다가 수수께끼의 전화를 고지곳대로 믿고서 자정이 넘는 시간에 폐병원을 혼자 찾아가기도 싫었고 석연치 않은 심정으로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카와다의 편의점에서 나와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3시를 앞둔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퇴근하고 나서 4시간을 꼬박 운전한 탓인지 제칠대로 지쳐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자버렸다. 이튿날 아침 전화벨에 눈을 떴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하고 받자. 잘 지내냐? 어제는 집에 없어서 미안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괴상한 일을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것, 병원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 카와다의 편의점에서 진상을 듣고 돌아왔다는 걸 그대로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그 시간에 나에게 전화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다. 저기, 야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병원은 문을 닫은 게 확실하다. 그 새벽에도 지금 대낮에 가도 거긴 아무것도 없어. 그것보다 카와다네 편의점에 갔었니? 카와다 군도 있었고?
나는 카와다와 이야기한 내용과 카와다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었다는 걸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하고 어딘가 괴로운 듯 신음을 냈다. 야마다, 잘 듣거라. 카와다 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을 닫았다 한다. 그 가족 모두가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이 일가족 모두가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고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너한테 걸려온 전화는 번호가 4994에 4994. 4994로 뜯었구나. 나는 내 휴대폰이 고장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너한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사정은 알겠다. 너 지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직장은 잘 다니고? 이래저래 해도 몸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교통사고 조심하고. 그래, 또 전화하마. 카와다네 가족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그렇다면 난 누구와 대화를 했고 누구를 본 것이었을까? 흠냥이님의 사연 첫 번째, 장산범. 우리 엄마가 놀러가서 스치듯 봤던 이야기야. 우리 엄마가 한참 우리 아빠랑 연애하던 시절 할아버지한테 겨우 허락을 받아 여행을 가셨대. 아침에 출발하면 차가 밀리니 새벽에 출발을 하셨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한참 연애했을 땐 청주에서 자주 놀았대. 거긴 거의 시골이거든. 그래서 산들이 많아 이제 새벽 2시쯤 차를 타고 대화하며 차로 이동 중이었는데 아빠한테 이유 없이 막 갑자기 발부라는 거야. 그냥 아빠는 당황해서 왜 그러는데? 이유를 알아야지. 갈 거 아니야. 뭔데? 이야기해봐 얼른. 응? 뭐 무서운 거라도 봤어? 엄마는 계속 빨리 가라고만 했어. 진짜 울먹이면서 말이야. 아빠는 하는 수 없이 목적지인 가평으로 말고 그냥 아무 쪽이나 막 달렸어. 그리고 고속도로를 나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엄마한테 진정하라 하며 말했어. 자기야, 왜 그래? 말을 해야 알지. 내가 계속 장난쳐서 그래? 미안해, 응? 에이, 화 풀어라. 그리고는 엄마는 나 봤어. 나 봤어. 장산범이었던 것 같아. 엄마는 그러고 막 울기 시작했대. 아빠는 장산범?
그게 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알려준 게 떠올랐나 봐. 할아버지는 장산범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얀 범이라고 불리우는, 얼굴은 호랑이처럼 생겼고 몸은 사람처럼 서 있고 털인지 머리카락인지 구별이 안 되는 흰색의 털, 그걸 봤다는 거야. 장산범이 웃으며 나를 보면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정색을 하며 바라보면 배가 고프니 잡아먹겠다는 뜻이래.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를 한 명 데리고 간다 하더라고. 왜 있잖아, 방송에서 이런저런 루머가 떠다니지만 우연일진 몰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얼마 뒤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대. 스치듯 봤지만 웃고 있진 않았대. 그래서 엄만 지금까지도 산 근처엔 얼씬도 안 하셔. 제목: 또 다른 선생님. 나랑 같이 야간 학교 다녔던 친구 얘긴데, 나는 그때 지각해서 학교를 안 갔다 했더라고. 야간 학교다 보니 어떻겠어? 어둡겠지? 초겨울이다 보니 밤이 빨리 찾아오겠지. 우린 주간 애들이 쓰는 교실에서 야간에 수업을 듣는 학교였어. 근데 2학년이 1, 2, 3반으로 해서 학년당 한 반씩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말이야. 근데 학교는 2층만 불이 들어와. 경비 아저씨가 6시만 넘으면 1층, 3층, 4층, 5층 전기를 다 내려버리거든. 그래서 2층에는 교사 화장실, 다들 알지?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화장실, 여자 남자 따로 있었어. 1층엔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 우리 반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몇 없는 여자들이 1층 화장실을 쓰기 싫다고 한 거야. 불이 안 들어오니 무서울 수밖에. 그런데 남자들도 불공평하다 해서 다 같이 그냥 야간반 애들은 2층 교사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주었어. 근데 친구가 오늘은 배가 너무 아팠대. 그래서 교사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여기 교사 화장실에 누가 있냐? 에이, 녀석들이. 교사 화장실은 쓰지 말았어야지. 선생님이 말했지 않냐? 아, 이 녀석들이. 교사 화장실은 교사만 쓰라 그랬잖아. 아, 빨리 나와! 그랬더니 내 친구는 자기 학년을 말하고 누구누구라고 말했겠지? 예,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금방 끊고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야, 근데 선생님은 누가 교사 화장실 쓰라고 했냐고 화를 내셨대. 분명히 얼마 전에 교사 화장실 쓰라고 했는데 왜 그러시지? 혼자 생각을 했나 봐. 말대꾸하면 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대. 근데 다음부터 1층 학생 화장실만 쓰라고 말하고 나가셨대.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드릴 때 선생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시는 거야. 무슨 그 친구는 아까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은 오늘 늦게 왔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 막 도착했어. 야간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만 하고 집에 가시거든. 근데 담임 선생님 과목은 전기 제어 마지막 수업이야. 집이 가깝다 보니 집에 있다가 수업하러 온 거였대. 선생님이 집에 4시에 가서 8시 30분에 학교에 왔다는 거지. 내가 만약 1층 화장실을 갔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말했어. 우리 야간반 선생님은 남자가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어. 없는데? 야, 너희들 야간 수업반이지?